예, 안녕하세요. 36페이지 73번 들어갑시다. 이제 종류행 펀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이랬네. 우리 이제 종류행 펀드다 이런 말은 종류행 펀드다라고 하는 말은 동일한 펀드입니다. 하나의 펀드, 동일한 펀드 내에 여러 개의 클래스를 구분 설정하는 이런 펀드를 말해요. 자, 이런 종류형 펀드가 왜 나타나게 되냐면 동일한 펀드인데, 하나의 펀드인데 예를 들어서 가입 고객이라든지 이런 데 따라서 판매 보수나 판매 수수료가 서로 다르게 책정될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판매 보수나 판매 수수료가 다르게 책정됐다라고 해서 그때마다 펀드를 계속 설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일한 펀드라면 동일한 펀드 내에 그런 판매 보수, 판매 수수료 사이에 차이가 있는 이런 것들을 몇 개의 클래스로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설정하는 것, 이런 게 종류형 펀드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동일한 펀드는 이 하나의 펀드입니다. 그러면 A 펀드라고 합시다. A 펀드의 클래스를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3개를 설정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가입 대상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인데 A 클래스 가입 대상은 제한 없음. 예를 들어서 제한 없음. 자, B도 제한 없음. 근데 C는 예를 들어서 C는 아주 100억 이상 투자자만 가입 가능하다. 100억 원 이상 투자자만 가입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판매 보수라든지 판매 수수료. 자, 판매 보수는 원칙적으로 펀드 재산의 판매 보수니까 1%를 초과할 수 없죠. 펀드 재산의 1%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A 클래스는 펀드 재산의 예를 들어 0.7%로 한다. B 클래스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펀드 재산의 1%로 한다. C 클래스의 경우는 펀드 재산의 0.7%로 한다. 자, 이와 같이 판매 보수를 서로 달리 적용할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펀드를 계속 만들 수도 없단 말이야. 그래서 종류형 펀드를 만듭니다. 자, 판매 수수료는요, 납입 금액에 2%를 초과할 수 없죠. 그래서 예를 들어 A 클래스는 납입 금액의 1%. B 클래스는 납입 금액의 1.5%. C 클래스 납입 금액의 0.8%. 이런 식으로 규정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럴 경우에 종류형 펀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종류형 펀드의 경우에 클래스 간의 전환은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입 대상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그러면 A 클래스와 B 클래스는 가입 대상이 동일하니까, 제한이 없으니까. 그러면 A 클래스에 투자하고 있던 사람이 B 클래스로 전환할 수가 있는 거예요. B 클래스에 투자했던 사람이 A 클래스로 전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판매 보수가 더 적고, 판매 수수료도 작으니까 이렇게 전환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전환을 하면,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대해서 환매해서 이쪽으로 다시 가입하는 이런 내용상으로는 그렇죠. 그럼 환매를 하게 되면 환매 수수료를 내야 될 거냐? 그런데 동일한 펀드 아니기 때문에 환매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일 펀드 내의 클래스 간 전환은 환매 수수료는 적용하지 않는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74
3번 한번 봅시다. 종류의 펀드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번에 동일한 투자 기구 내, 동일한 펀드 내에서 다양한 판매 보수 또는 수수료 구조를 가진 클래스를 만든다. 맞죠? 여러 종류의 집합 투자 증권 간의 전환이 가능하다. 여러 종류의 집합 투자 증권 간의 전환이 가능해. 그래서 A 클래스의 증권, B 클래스의 증권 사이에 전환이 가능한 거야. 그 다음에 이 전환에 따른 환매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동일한 펀드 내니까 부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3번이 틀렸죠? 4번 종류별 투자자만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별 투자자만으로 A 클래스 투자자만으로 총회, B 클래스 투자자만으로 총회, 이렇게 종류별 투자자만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73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74번에 전환형 펀드. 전환형 펀드는 전환형 펀드는 동일한 펀드가 아니고 펀드 간의 전환이 가능한 이러한 펀드를 전환형 펀드라고 합니다. 펀드 간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이런 펀드가 전환형 펀드인데, 이 전환형 펀드는 이론적으로 보면 A 펀드에서 B 펀드로 전환하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 A 펀드에 투자했다가 그걸 환매하고 B 펀드로 다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론적으로 보면 환매 수수료가 발생되겠죠. 이론적으로 보면 환매 수수료가 발생되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펀드 간의 전환에 따른 환매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환매 수수료를 유예시켜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유예시켜주고 있다. 적용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펀드 간의 전환이 모든 경우에 다 가능하냐? 그게 아니야. 일단 A 펀드에서 B 펀드로 전환되겠다. B 펀드에서 A 펀드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면 A 펀드와 B 펀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약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상 펀드 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집합투자 규약이 있어야 되겠지. 집합투자 규약이 있어야 되겠지. 그 다음 두 번째로 전환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펀드의 유형이 다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투자회사는 투자회사끼리, 투자신탁은 투자신탁끼리, 투자유한회사는 투자유한회사끼리, 투자합자회사는 투자합자회사끼리, 투자조합은 투자조합끼리,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사모투자전문회사끼리 해야지, 투자회사와 투자신탁 사이에, 투자회사와 투자유한회사 사이에 이렇게 전환은 안 된다. 됐죠? 이게 전환 펀드에 대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74번 문제 해설해 보니까 1번에 투자신탁,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 간의 전환은 금지된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하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1번이 뭐냐면 공통으로 적용되는 집합투자구역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투자신탁, 투자회사 이와 같이 전환이 금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만이 전환이 가능하다. 자, 74번 문제 한번 봅시다. 전환형 펀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다양한 투자기구를 묶어 하나의 투자기구 세트로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다양한 펀드를 묶어서 하나의 펀드 세트로 만들어요. 자, 그래서 전환형 펀드는 자, 이와 같은 이런 다양한 펀드들을 묶어서 A 펀드, B 펀드, C 펀드 이런 펀드를 묶어서
하나의 투자 기구 세트로 만든다. 펀드 세트로 만든다. 이 말이지. 펀드 세트로 만든다. 펀드 세트로 만들고 이 펀드 세트 안에 있는 요거끼리 전환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투자기구를 묶어 하나의 투자기구 세트로 만들고 투자기구 세트 내에 속하는 투자기구 간 교체 투자가 가능하다. 복수의 투자기구 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집합투자규약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신탁의 펀드, 회사의 펀드 간의 전환은 불가능하다. 그지?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4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75번 상장지수 펀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랬죠. 이제 상장지수 펀드라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상장지수 펀드. 이거는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펀드가 상장지수에 연동해서 운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이야기하면 상장지수에 연동하여 운용되는 펀드. 그럼 상장지수다라고 하는 것은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져서 증권시장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주식이나 증권 이런 것들에 대한 가격을 종합적으로 표시한 게 지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코스피 지수라든지 코스피 200 지수라든지 그죠? 이런 지수가 있죠. 그 지수에 연동하여서 운영되는 펀드가 상장지수 펀드인데요. 그러면 상장지수 펀드는 일단은 그 펀드의 증권이 상장되겠죠. 그죠? 상장이다. 주식시장에 상장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 반드시 상장해야 되는 것은 폐쇄행위죠. 그죠? 폐쇄행은 지난번 시간에 봤듯이 상장을 해야 되죠. 그런데 상장지수 펀드는 폐쇄행이 아니고 개방형 펀드입니다. 개방형 펀드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또 상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방형 펀드이면서도 집합투자증권은 상장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개방형이다라고 했으니까 환매가 인증된다라고 했죠. 그런데 상장지수 펀드는 어디에 대해서만 개방형이냐? 법인 투자자에 한해서 법인 투자자에 한하여 환매가 인정된다. 법인 투자자에 한해서 환매가 인정이 되고 개인 투자자의 경우는 환매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 투자자에 한해서 환매가 인정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37페이지에 상장지수 펀드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펀드, 그래서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펀드, 그래서 ETF라고 그러는데, 자, 1번에 보니까 ETF는 주식형, 채권형, 원자재 등 파생상품형 등 다양한 펀드를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다. 그래서 상장지수다라고, 상장지수에 연동해서 운용되는 펀드는 상장지수 펀드지, 그 상장지수가 반드시 주가지수여야 된다, 채권 가격지수는 안 된다, 파생상품 관련된 지수는 안 된다,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상장된 지수에 연동되어 있으면은 다 ETF의 부류에 포함이 되니까 반드시 주식행위다, 채권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비에 관한 법률 제234조의 1항의 1호를 보니까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기초자산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 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 이게 상장지수지.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 그리고 환매가 허용될 것, 그리고
투자회사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장될 것이라는 이런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지? 갖춰야 한다. 자, 그러면 75번 문제 한번 봅시다. 상장지수 펀드에 대한 설명 좀 틀린 것을 냈는데, 우선 지수에 연동된다라고 내가 지수에 연동된다. 이게 이제 인덱스 펀드입니다. 인덱스란 말이 지수란 말입니다. 그리고 코스피에 연동된다. 또는 코스피 200에 연동된다. 또는 섹터 지수로서 예를 들어서 KRX 오토스, 그래 자동차 산업의 가격 지수에 연동한다. 이렇게 그리고 지수에 연동하는 이러한 펀드를 지수 펀드 또는 인덱스 펀드라고 합니다. 인덱스란 말이 지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수 연동이니까 인덱스 펀드 맞죠? 그리고 상장된다. 그래서 상장형 펀드 맞죠? 그 다음에 개방형 펀드, 법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환매를 인정한다. 개방형 펀드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반드시 주식행위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주식행위나 채권행위나 파생상품행위나 다 이런 것들이 다 상장지수 펀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75번은 4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76번. ETF, 상장지수 펀드의 투자 과정에 대한 설명에다 틀린 것은 했는데, 자, ETF는 일반 펀드하고는 그 운영 과정이 좀 다릅니다. 일반 펀드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투자 신탁의 경우를 보면 투자자가 펀드 판매 회사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신탁 회사 또는 신탁업자가 있겠죠. 자, 그럼 투자자가 판매 회사에 현금을 내고 수익 증권을 받습니다. 그지? 그런데 판매회사는 이 현금을 신탁회사에 납부를 하고 신탁 수익 증권을 받습니다. 그지?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금을 내면 납부를 하고 신탁 증권을 받아서 일로 준다.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거죠.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수익 증권을 받는 걸로 투자를 하는데 사실상 이런 수익 증권은 예탁결제원에서 일괄적으로 예탁을 하고 수익 증권에 대한 통장만 줘가지고 관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론적으로 플로우는 이렇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상장지수 펀드의 투자 과정은 시장이 상장지수를 발행하는 시장이 프라이머리 마켓가 있고 프라이머리 1차 시장. 1차 시장은 증권 발행 시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발행된 증권이 상장되어서 거래되는 유통시장으로서의 세컨더리 마켓가 있고 이와 같이 프라이머리 마켓과 세컨더리 마켓가 동시에 존재하면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이 ETF다. 자, 그래서 76번에 ETF 투자 과정을 설명했다. 틀린 것을 냈는데 1번에 투자자는 판매회사에 현금을 납입하고 판매회사는 신탁업자를 통하여 펀드에 현금을 납입하고 증권을 받아 투자자에게 전달한다라고. 이거는 일반적인 투자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ETF는 일반적인 펀드와는 달리 증권 발행 시장과 증권 유통 시장이 동시에 존재하고 서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 2번이 맞는 말이고 3번에 유통시장에서는 이미 발행한 ETF 증권이 증권시장을 통해서 주식과 같이 주식처럼 매매가 되는 시장이고 발행시장은 지정참가회사를 통해서 ETF가 설정되어 발행되거나 또 발행된 ETF가 해지되는 그러한 것들은 발행시장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발행을 할 때 참가회사를 지정해서 거기에서 설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정 참가회사를 통해서 ETF의 설정과 해지가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76번은 1번이 정답이다. 자, 77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정하고 있는 ETF 관련 특례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자, 우리가 이것도 앞에서 한번 봤으니까 14페이지에 그 내용이 좀 있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은, 14페이지에, ETF에 대해서 ETF의 요건과 ETF에 대한 제한이 나와 있죠. 자, ETF의 요건을 보면 다수 종목의 가격 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영해야 되고 당해 ETF의 환매가 허용되어야 하고
설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장되어야 한다. 이건 조금 전에도 설명을 했죠. 그리고 ETF는 총 자산의 30%까지 동일 종목의 증권에 운영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자산 총액의 30%까지 동일 종목의 증권에 운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원칙적으로 공모펀드의 경우에는 동일 종목에 10%를 초과해서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10%를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ETF의 경우는 30%까지 허용된다. 그 다음에 각 ETF에서 동일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20%까지 투자할 수가 있다. 그래, 동일 법인의 증권, 이것도 일반 공모펀드의 경우는 10%를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동일 종목에 대해서도 10% 초과할 수 없고요. 동일 법인의 지분증권에 대해서도 10%를 초과할 수가 없는데, ETF는 이러한 제한이 완화되어서 운영된다. 그래서 동일 종목에 대해서는 30%까지, 동일 법인에 대해서는 20%까지 이렇게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77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그 외에도 1번에 ETF가 보유하고 있는 주권은 다른 주주의 의결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자, 그만큼 ETF는 예를 들어서 동일한 법인, 한 법인, 동일 법인의 주식, 동일 법인의 주식에 대해서 일반 공모펀드는 이 동일 법인 주식에 10%를 초과하여 투자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죠? 그런데 ETF는 20%까지 가능합니다. 아까 봤듯이 20%까지 가능하죠. 자, 그러니까 왜 일반 공모펀드의 경우는 10%를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했냐면, 그렇게 돼버리면 이 법인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가 있으니까 곤란하다. 그래서 못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ETF의 경우는 20%까지 가능하도록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법인을 완전히 이 펀드가 지배할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20%까지 가능하도록 하되, 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는 다른 주주의 의결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행사해야 된다. 이런 걸 우리는 뭐라 하면 섀도우 보팅이라고 합니다. 섀도우, 그림자, 보팅, 투표. 섀도우 보팅 방법으로 해야 된다. 자, 섀도우 보팅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주주총회가 성립이 된다라고 하면 의사정족수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의결을 한다라고 할 때 의결정족수. 그러면 섀도우 보팅이다라고 하는 말은 의사정족수를 계산할 때는 ETF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주주총회에 참가를 안 하더라도 주주총회에 참가한 것으로 쳐주고, 의결정족수를 계산할 때는 ETF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반영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미반영한다. 이런 얘기야. 그건 무슨 말이냐면, ETF에서 어느 법인의 주식을 20%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럼 주주총회를 합니다. 근데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가하지 않습니다. 이 펀드에서 참가하지 않습니다. 참가하지 안 해도 의사정족수 계산할 때는 참가한 것으로 계산해서 의사정족수는 통과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결정족수를 계산할 때는 아예
반영하지 않고 제외하고 나머지 참가한 주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산하는 것이다. 이걸 우리는 섀도우 보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에 ETF가 보유하고 있는 주권은 다른 주주의 의결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행사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섀도우 보팅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ETF는 자산 운용 보고서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 다음 3번에 ETF는 신탁 계약 변경 등에 관해 공시할 의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ETF는 그만큼 제한을 많이 완화해주고 있기 때문에 공시는 더욱더 철저하게 하도록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리고요. 4번에 ETF는 대주주 발행 증권의 소유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반 원칙적으로 금융투자업자는요. 금융투자업자는 그 금융투자업의 대주주로 되어 있는 기업이나 사람의 발행한 주식에 대해서는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ETF는 그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발행한 정권도 투자할 수가 있다. 이렇게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77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자, 이제 78번 한번 봅시다. 펀드는 투자 대상 자산의 비중에 따라 주식행, 채권행, 혼합행으로 분류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자, 주식행이다, 채권행이다, 혼합행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권 펀드의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정권 펀드다라고 하면 펀드 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정권에 투자하는 펀드죠. 자, 그러면 이 정권 하면 대표적인 게 주식이 있고 채권이 있겠죠. 일반적으로 주식은 고위험 고수익의 투자 대상이고 채권은 일반적으로 위험이 아주 낮습니다. 저위험 저수익입니다. 그지? 자, 그런데 이제 50%를 초과되었지만은 주식에 50%가 아니라 60%를 초과했다. 60% 이상이다. 주식에 60% 이상 투자한다. 이런 걸 우리는 주식형 펀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채권에 60% 이상 투자한다. 이건 채권형 펀드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주식형 펀드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정권의 50% 이상 초과돼야 되고 그 중에서 60% 이상 부분을 주식에 투자한 거. 이거는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한 것을 말한다. 혼합행은 그 중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건데 혼합행도 주식 혼합행이 있고 채권 혼합행이 있습니다. 자, 주식 혼합행은 결국 정권의 50% 이상, 50% 초과에 투자해야 되니까 그러면서도 60% 이상 되면은 주식행이 되는데 60% 이상은 안 되는 거. 그러면 이건 주식의 50에서 60% 미만으로 투자되고 있는 거. 이게 주식 혼합행이고요. 채권 혼합행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주식의 그러니까 채권에 이게 뭐냐 채권의 50 내지 6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주식의 50% 미만 채권의 50 내지 60이니까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분류의 투자 대상 자산의 비중의 기준은 60%다. 그렇죠, 그죠? 60%다. 두 번째로 주식형 펀드는 채권형 펀드보다 시장 위험이 더 작다라고 했는데 주식형은 고위험 고수익인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는 거죠. 채권은 저위험
저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주식형 펀드의 경우는 이와 같이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만큼 위험이 채권형보다도 더 큽니다. 그리고 2번이 틀리고 3번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 보유 주식을 처분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유동성이라고 한다.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화할 수 있는 성질을 유동성이라고 합니다. 이거 맞는 말이고 4번에 신탁 계약서상 최대 주식 편입 비율이 50% 이상 60% 미만인 펀드는 최대 주식 편입 비율이 50% 이상 60% 미만이다. 이건 혼합형인데 왜냐하면 주식이 60% 이상이 되는 게 아니니까 미만이니까 혼합형인데 주식 혼합형이다. 주식 혼합형이라고 합니다. 4번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78번은 2번이 정답이다.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79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